제 한국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학생들은 뒤에 앉기 좋아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уважаемые студенты. Сегодня у нас гостевая лекция,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6-й недели корееведения, да, в которой мы проводим серию лекций. Это одна из гостевых лекций,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сегодня лектором, которого вы, наверное, знаете. Я сейчас озвучу, где он работает. Я думаю, что вы давно знаете об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ед нами выступит сегодня директор Алматинского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господин Ким Хонг Фан. Пожалуйста, поприветствуйте. Алматински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Кюйгон. Очень давно мы сотрудничаем с ними, и мы всегда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говорим об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тому что всегда чувствуем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в том числе сегодняшняя лекция — это как раз-таки в рамках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этому, пожалуйста, внимательно послушайте лекцию. Если у вас будут вопросы, вы можете задать.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장 김홍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원에 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교육원에 와봤다. 뭐 때문에 왔어요? 수업? 토픽? 토픽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교육원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그죠? 알아듣는 거 맞죠? 맞죠? 알아듣는데 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오늘은 알마티 한국교육원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특강이다 보니까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어서 준비된 수업 준비하고 시작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질문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네요. 장호정 선생님, 원래 이렇게 애들 조용한 학생들 조용하죠? 지금 수업 끝나고 와서 정신 좀 천천히 여유있게 하시면 이제 또 하시다 보면 호응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는데 지금 갑자기 긴장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 교육원장님이 여러분들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니까 편하게,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하면 되니까 잘 들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한국에서 세워진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의 법이 있어요. 한국의 법에 따라서 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고, 전 세계의 교육원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교육원이 43개 있습니다. 네, 43개 있고, 여기 이제 러시아 CIS 지역에는 알마티, 타슈켄트, 비슈케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면 로스토프 나도노프, 하와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이렇게 8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알마티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은 뭐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유학생 유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마티 교육원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1991년이 어떤 해죠?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던 해입니다. 그때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만들어졌고, 지금 3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알마티 교육원이. 자, 알마티 교육원은 뭐 건물은 대한민국 한국교육부가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땅이죠, 땅은 이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99년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요.
극장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본 사람은 알 겁니다. 네, 안 와본 사람은 이따 영상을 좀 보여줄게요. 알마티 교육원에는 제 원장이 있고 부원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명이 한국인이고 나머지 현지 직원들 해서 총 18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한 분 계셨는데 한국어 강사가 31분이 계시고 그 중에 한국인이 12명, 외국인이 19명 있습니다. 알마티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국어를 보급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냐스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텐데 이냐스에서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큼 저희 교육원도 이제 뭐 여러 대상, 저희 14살 이상이면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14살 이상부터 해서 직장인 그리고 좀 나이 드신 아저씨 아줌마들까지 와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8시 20분까지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이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우리 교육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1년에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봄 학기, 가을 학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주로 한국교육원에 와서 한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카자흐인이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려인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과 같은 10대, 20대의 여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픽 시험 본 학생들 있죠. 토픽 저희가 1년에 3번 교육원에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유학생 유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그 유학박람회가 있었고,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부산에서 와서 부산 알죠? 서울 부산, 부산행. 영화 봤죠? 부산행. 마동석, 공유. 안 봤어요? 그 부산에 있는 대학 8개가 와서 유학박람회를 했고, 이번에 그 교육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부산에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네. 한 30명 정도.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카자흐스탄 사이에 이제 서로 다양한 교류 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원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열린 공간이고, 한국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계속 확대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가 있어요. 인스타 팔로워도 있을 텐데 한 17,000명 정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미있는 정보들이나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팔로우 안 하고 있으면 오늘부터 팔로우 하세요. 자, 거기 보면 동영상 파일 있잖아요. 2번 파일. 네, 2번 파일은 지난 9월 달에 부산에서 왔을 때, 네, 보세요.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것 같네요.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냐즈에서도 더 잘 하시지만 그래서 알마티 한국교육원도 지금 아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더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교육원에서 더 배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토픽, 그 다음에 GKS 뭐 이런 등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 교육원에 대해서? 역시 슈퍼 샤이해서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시면은 뭐 인스타도 있고 하니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QR코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이게 오늘 수업할 교재인데 잘 나오나요? 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만 그래도 번역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어랑 러시아어랑 번역된 자료를 같이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면 여기 나와 있는 번역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4번. 자, 네, 저는 오늘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한민족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그 대학교 이름이 세계 뭐죠? 줄여서 이냐즈지만 뭐죠? 한국어로 하면 그렇죠.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죠. 맞죠? 그래서 이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살게 됐는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계사나 아니면은 세계 역사를 잘 모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좀 편하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고려 사람이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분들이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죠? 네. 그냥 뭐 고려 사람 여기 카자흐스탄의 한 민족이지 하나의 민족이 정도로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카자흐스탄에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이곳 중앙아시아에는 저나 다른 고려인처럼 생긴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네. 여기 살게 된 것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살던 곳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됐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오게 됐습니다. 왜 오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주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이어져 있고 인간의 삶은 역사에 지배받는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고 안 되면 러시아어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제 고려인 또는 고려 사람의 탄생 배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려인들은 19세기 국제 정세 속에서 탄생하였고 20세기 역사의 증인이며 또한 피해자입니다. 500년간 지속됐던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소련의 탄생과 변화 속에서 살아야 했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려 잘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고려인의 탄생과 실현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지도 보이시죠? 네. 지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양의 국가들은 19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동양으로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QR로 봤던 그거 보시면 돼요. PDF 떴지? PDF 보시면 돼요.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상품을 수출할 시장을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주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이었고 유럽 국가에 비해 늦게 진출한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짜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외국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엄청 지금은 잘 사는 나라죠. 그 나라 어딜까요?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 성공하고 해외를 막 진출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섬나라입니다. 어딜까요? 일본? 일본 말고 있어요. 유럽 국가입니다. 영국? 영국입니다. 네, 맞아요. 박수. 드릴 건 없고 박수. 맞습니다. 영국이 제일 빨랐습니다. 영국이 제일 빨랐고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 독일 그런 순서였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제일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나라예요? 아일랜드잖아요. 섬이잖아요. 섬.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게 영국의 장점이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는 겨울에 어때요? 겨울에 춥습니다. 바다가 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해도 바다가 없었어요. 바다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가장 먼저 해외의 식민지를 뭐라 그러죠? 콜로니 식민지를 차지하러 나갔던 영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영국은 중국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그걸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영국 함대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을 강제로 체결됐고 이후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영국은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다시 중국을 제압하고 1860년 베이징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베이징 조약에 따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이 중국의 영토를 분할하는 장면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인의 탄생의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참가하여 중국의 영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이죠?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그죠? 이 모자 보면 알겠죠? 중국은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한 나라가 차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여기, 프랑스는 여기, 독일은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땅을 나눠 가졌어요. 여러분 중국 맥주 중에 유명한 데가 어딜까요? 중국 맥주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키타이 삐바가 어떤 게 유명하냐고. 학생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공부만 한다고 잘 모르는군요. 중국의 맥주 유명한 데는 칭따오입니다. 들어봤어요? 칭따오? 칭따오는 그러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을까요? 맥주 하면 어느 나라가 유명해요? 유럽에서 어느 나라가 유명해요? 터키? 독일이 유명하죠. 게르마니아가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 칭따오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거기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칭따오 맥주가 유명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나눠서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그림 이 여자는 누굴까요? 그림이 작아가지고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 머리 이렇게 길게 흰머리 할머니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그 옆에 생긴 그 누굴까요? 그건 독일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그 다음에 흰 모자 쓴 되게 누굴까요? 독일 아닙니다. 하얀색 모자. 이 그림의 하얀색 모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제 여기서 러시아가 아시아로 이 러시아가 이게 땅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아시아 끝까지 찾아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만추리아라고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된 이 땅이 한국에서는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원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여기 있어요. 자, 당시 이 땅에는 연해주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중국은 만주 연해주에서 사람이 사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때 러시아 제국은 베이징 조약에 참가해서 연해주 땅을 중국으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왜 연해주 땅을 원했을까요? 러시아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해외로 진출하여 영토를 넓히고 무역을 하려고 했고 바다와 연결되는 항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겨울에 바다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극동 지역에 얼지 않는 항구를 원했습니다. 이 항구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아시아로 진출할 때 그럼 당시의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읽을게요. 당시 조선은 지배층의 무능, 정부관리의 부정부패, 과도한 세금 부담 등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한국, 그때의 조선이라고 불렸죠. 조선은 많이 약해졌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연해주로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가 차지한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로 많은 사람들이 몰래 도망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러시아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고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 자, 그때 일본은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과 달리 일본은 빠르게 서양 국가를 모델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무기, 제도, 물건 등을 받아들여 서양 국가와 마찬가지로 침략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어느 나라에게 항구를 열었다고요? 미국에게 열었습니다. 미국에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고, 일본 역시 빨리 서양 국가들처럼 발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일본과 조선과 중국의 차이점입니다. 중국과 조선은 혼란스러웠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일본은 빠르게 서양 국가들이랑 무역을 하면서 빠르게 변화해 갔습니다. 그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었죠. 네. 그러면 일본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같은 섬나라, 엄청 잘 사는 나라. 일본이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영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섬나라고, 영국은 엄청나게 부자 나라고 강한 나라니까 일본은 영국을 닮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외교단, 엠베서더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빠르게 일본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서양 국가들처럼 한다는 건, 일본이 서양 국가들 따라간다는 거는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국이 중국을 침략했듯이,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침략했듯이, 영국이 인도를 침략했듯이, 일본 역시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한 거죠. 그 침략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읽을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일본은 1876년 조선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파견하며 지배력을 강화해 갔습니다. 또한 1894년 중국과 전쟁을 일으켜 타이완을 일본 땅으로 만들었고 만주의 땅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이 만주 진출을 못하도록 일본을 굴복시켰습니다. 10년 뒤 1904년 일본은 만주를 진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을 뭐라고 그럴까요? 일본과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또 뒤집어서 일러 전쟁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그 작고 못살고 약한 나라였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큰 나라였던 러시아마저 침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일본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드디어 세계의 여러 나라들처럼 강대국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일본 단독으로는 러시아를 이기기 어려웠기 때문에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패배하였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요.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그리고 아까 고려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그 땅인 연해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좋은 항구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 이름은 뭐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스크바는 저기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동쪽 끝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 일본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태평양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를 잃으면 안 되는 게 러시아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결국 고려 사람이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흉년이 크게 발생하자 북쪽 지역인 함경도 평안도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국경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지 조약 이후 러시아의 땅이 된 연해주는 세금 부담도 없고 넓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새롭게 얻은 땅을 개척할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연해주로 넘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어떤 기회의 땅,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땅들도 많았고, 기회의 땅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재형 같은 사람입니다. 고려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재형 같은 유명한 사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조선이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국력이 쇠퇴하자 새로운 땅인 연해주를 찾아 이주하는 한국인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1905년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켰습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한국인은 국적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로 만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나갔고 농민들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연해주에 정착했습니다. 1914년 연해주는 한국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여러 곳에 형성되었고 인구는 6만 3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러시아 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에 대항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에 의해 망해버린 조국 대신 러시아 제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는 연해주의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군대로 전쟁에 참가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이 된 고려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군인이 되면 러시아 국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러시아인이 된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역사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무수한 사망자를 내고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러시아 왕조는 국민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1917년 레닌이 주도하고 군인, 노동자, 농민이 동참하여 러시아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곧 러시아는 소비에트 혁명군대, 적색군,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 백색군과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알죠? 레닌에 대한 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레닌이 러시아 레볼루션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시빌 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도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했던 겁니다. 어느 편에 섰을까요? 고려 사람들은 레드 아미에 섰을까요? 화이트 아미에 섰을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혼란에 빠지자 일본은 연해주 진출을 노려 백색군 편에 가담했습니다. 일본이 백색군, 즉 화이트 아미였던 거죠. 그래서 연해주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적색군이 되어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1919년 대한국민의회를 설립하여 연해주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1920년에는 백색군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일본군과도 전투를 벌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분이 홍범도라는 분인데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소련의 적색군이 승리하였고 일본은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연해주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내전이 끝난 이후 소수민족인 한국인 독립군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러시아 내전이 끝나고 소련이 안정되자 연해주 지역의 한국인들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1923년에는 한국인이 10만 명, 1937년에는 17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디에서든 자녀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연해주의 고려인 학교는 37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때가 연해주의 평화시대였습니다. 이때까지 고려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다? 블라디보스톡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비행기 타면 9시간을 가야 됩니다. 알마티에서 비행기 타면 9시간을 가야 되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연해주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1932년 일본은 만주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세우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습니다.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중국의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등을 점령하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무척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영토가 너무 넓었기 때문입니다. 서쪽 유럽에서는 독일 나치가 세력을 키우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두 전쟁을 할 경우 군사력이 분산되어 제대로 영토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련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어디예요? 지금 러시아의 수도 어디예요? 모스크바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랑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이 계속 침략 전쟁을 일으키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일본에게 뺏길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가 블라디보스톡은 소련에게 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였습니다. 일본이 이곳을 차지한다면 소련에게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스탈린은 이곳에 일본 간첩의 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한국인을 강제 이주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의심이 많은 독재자였습니다. 당시 연해주의 한국인들은 계속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스탈린은 연해주 지역에서 일본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해주 한국인들의 자치권 요구, 소수민족에 대한 반감도 작동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고 큰 시련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왔던 땅을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민족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고려 사람들이 여기까지 카자흐스탄까지 오게 된 거는 스탈린의 결정이었습니다. 1937년 8월 21일 한국 사람의 얼굴이 일본 사람이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어서 그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련이라는 큰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스탈린은 동쪽 끝에 있는 어떤 얼굴 하얀 노란 이 민족이 자꾸 독립하려고 하고 자치권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을 막 이동시켰어요. 고려 사람들만 이동한 거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 이동했습니다. 당시 소련을 차지하고 있던 많은 나라들 중에 우크라이나인들도 보내고 체첸인들도 보내고 알죠? 막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야 통치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살던 한국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 탔을까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퍼스트 클래스로 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걸어왔을까요? 걸어오기엔 너무 멀지 않아? 기차를. 그러면 그 기차에는 좌석이 있는, 시트가 있는 그런 기차였을까요? 그런 기차는 사람을 많이 못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물 열차에 태워서 옵니다. 카고에 태워서 오죠. 자,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 끝이 여기 블라디보스톡이죠. 여기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스리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시베리아, 사이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다 흩어져요. 자, 읽을게요 일단. 소련은 강제 이주 전에 연해주 한국인 지식인을 2,500명 총살했습니다. 지식인들이 한국인의 세력을 모아 소련에 대항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열차 출발 며칠 전에 통보를 받고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강제 이주 열차는 40일 넘게 6,000km 이상을 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며칠 걸렸다고요? 며칠? 40일 걸렸습니다. 40일. 몇 명이 이동했다고요? 17만 2,481명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네. 여기서 이동하다가 몇 명이 죽는다고요? 10,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뭐 그 열차 안에 식당이 있었을까요?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카고입니다. 화물 칸이에요. 거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할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섞여서 그냥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했던 시기가 9월부터 11월이었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시베리아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이 죽었죠. 이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옮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스탈린이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옮긴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있죠. 그 뒤에 스탈린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죠. 독일에. 누굴까요? 히틀러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열차에 태워서 홀로코스트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민족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이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번 문을 열어줬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2번 이제 열차 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화장실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화장실 아무 데서나 그냥 화장실 해야 했고, 또 열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그게 이제 문이 열리면 시체랑 같이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이제 그 죽은 시체를 밖에 이제 버리고, 그렇게 40일 동안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내린 곳이 어디냐면 저기 딸티보르가 위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우슈토베입니다. 우슈토베. 거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처음 내리게 되고, 그 길차가 이렇게 지나서 이제 타슈켄트도 가고 다른 데로 막 갔어요. 그렇게 블라디보스톡에 살던 고려 사람들이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스탈린은 연해주 한국인을 강제 이주시킨 뒤에 연해주의 국경 수비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1939년 독일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 스탈린은 나치의 침략 방어에 집중하고자 1941년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국동지역에 있던 25만 명의 소련군을 유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소련은 일본에 4천만 톤의 석탄, 5천만 톤의 철 등을 일본에 제공하였습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힘이 없는 연해주 한국인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원래 스탈린은 이 한국인 까레이스키들이 일본인이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그러면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 맞잖아요? 네. 그런데 히틀러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히틀러랑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군대를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보내야 돼. 그런데 일본 애들이 불안해. 왜? 블라디보스토크 차지할까봐. 그래서 스탈린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랑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조약을 해줘요. 그리고 석탄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철도 주고 자원을 엄청나게 일본에게 많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결국에는 소련과 일본은 서로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연해주에 살던 고려 사람들만 어이없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간 거죠. 일본은 소련한테 이런 걸 받아서 누구랑 싸웠을까요? 미국이랑 싸웠어요.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그 한국어로는 진주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펄하버라고 하죠. 거기를 습격하면서 소련이 제공해주는 석탄과 철과 자원으로 미국이랑 싸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근데 처음 주제로 돌아가면 세계 역사는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의 할아버지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첫 번째는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왔구나. 그걸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카자흐스탄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몇 개의 민족이 사는지 아세요? 132. 120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30개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100개가 넘는 민족들이 카자흐스탄에 삽니다. 그러면 그 민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려 사람과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살잖아요. 위구르도 살고 카자흐도 살고 또 어떤 민족들이 있어? 체첸도 살고 독일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도 있어요. 터키 쪽 사람들도 있고 중앙아시아 가지는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동양과 서양의 여러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민족들이 섞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지역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는 걸 알아달라. 두 번째는 나와 얼굴 색깔이 다른 카자흐스탄의 다른 민족들도 그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 혹시 있나요? 질문? 아까 그 QR 좀 띄워 다시 찍어주시겠어요? 3번 QR. 아까 이제 이거 찍어서 가지고 본 사람도 있는데 늦게 온 사람 못 봤으니까 늦게 온 사람은 저기 찍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려 사람 3명 있었잖아요. 교수님 빼고 여기 이름이 뭐예요? 저는 최야나. 최야나? 네. 최야나.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한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차 타고 왔다고? 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슬픈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슬픈 얘기가 고려 사람들한테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민족들한테도 있을 겁니다. 체첸 사람들도 체첸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없어요? 체첸은 많이 돌아갔더라고요. 원래 살던 대로. 그분들도 뭐 맨날 러시아랑 소련이랑 전쟁하고 그 사람들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야나? 네. 야나. 오늘 강의 듣고 뭐 어땠어요? 듣는 소감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학생들한테 이런 우리 역사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모르고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여기가 이제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학교니까 국제관계 여러분들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사건들을 겪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세계사나 전체적인 뭐 역사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가지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잘 이해하지 않을까, 카자흐스탄을 잘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질문 있어요? 네, 궁금한 대표님은 지금 알고 있을 한국 교육원의 대표님이라서 질문 있어요. 네. 저기 또 이렇게 역사적인 강의를 계획이 있나요? 계획이요? 네. 미래?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네. 강의를 해달라고요? 네.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강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다음에 너무 좀 있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까?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민족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 다음 기회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분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강의해주신 한국교육원장입니다. 단체 사진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선물 증정식도 있습니다. 사진 잘 찍어주세요. Давайте вместе сделаем общее фото.